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알려진 경복궁. 수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이곳에 한 외국인 여성이 경복궁 입장관리 직원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남들과는 다소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겉옷 위로 무언가 볼록하게 솟아오른 모양과 함께 그 위로는 일종의 보호장비 같은 갑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복궁 직원 수십 명이 갑자기 외국인 여성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이 여성은 절규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고 마는데요. 과연 옷 위로 폐가 돌출된 이 외국인 여성은 경복궁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유리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뒤 중국에서도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 지금껏 겪어오며 살아온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 수준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약 1년 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칭 대한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한국에서 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2년 전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제 몸속의 폐가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하나의 사고를 중국에서 겪고 난 이후에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저희 몸은 옷을 입어도 돌출된 폐가 옷 위로 솟아오르는 문제는 물론 항상 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 장비를 입어야만 하는 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약 3개월 정도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시한부 환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남아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어쩌면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셨는데요. 어머니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유행이 퍼져나가고 있던 전문적인 남성 헤어샵의 사업을 한국에서 크게 확장시키고 계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사업을 도와 각종 직원 관리나 세금 관리와 같은 공동체의 사업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러한 바버샵이라고 불리는 미용실이 너무 과다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시고는 그때 당시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버샵이라는 사업을 사실상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하셨던 분이시죠. 물론 한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도하시기 전에 미국에서도 몇 번 운영을 했다고는 알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흑인 강도들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은 그들에게 줘야 될 미용실 운영 비용의 돈을 따로 빼놓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셨고,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는 미국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며 많은 나라를 경험하시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정착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머니는 매장을 찾아오시는 다양한 한국인분들을 친구로 사귀시거나 인맥을 늘려나가시면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차례차례 사업이 순항하던 어느 날, 저라는 딸이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 생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계획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자식의 교육에는 부모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상태로 할머니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라는 존재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온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어머니의 한국인 친구분들이 놀러 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던 것은 물론 그 친구분들의 아들이나 딸인 한국인 친구들과도 매우 친해지며 한국어도 금방 늘 수 있었죠. 또 기본적인 학업보다는 저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교육 철학 때문인지 저는 미국에서 기초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시기에 학교를 다니기는커녕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들을 한국을 여행하거나 그곳에서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아주 특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미 1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을 전부 할 수 있었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인 친구들은 물론 그들의 한국인 부모님과도 매우 친해질 수 있었죠. 미국과 한국을 둘 다 경험하며 자라온 저였지만 그저 이름만 유명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치안도 좋지 않고 생활도 불편한 나라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에 반해 한국은 너무나 살기 좋은 것과 함께 다양한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한국의 문화재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경복궁은 그렇게나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웅장함을 넘어서서 무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정마저 느끼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에
한국에서 잠깐씩 거주하는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경복궁의 내부를 구경하거나 경복궁 외부의 광장을 돌아다니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경복궁 앞에서 한국의 역사적인 옷들을 입고 경복궁을 지키는 한국인분들의 모습은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 어떤 영화 속의 히어로들보다도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한국에서의 저희 어린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를 출산한 뒤 제가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저와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정착하신 어머니께서는 어째서인지 어느 날 자신의 헤어샵 사업을 중국으로 확장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아버지에게 가족의 사업을 위해서 함께 중국을 가자고 설득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이제 막 한국에서의 수많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생활을 즐기고 있던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다름없는 요청이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어머니의 설득 때문인지 저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종종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접하거나 사진들을 볼 때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다소 청결하지 못한 환경이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가기가 싫었지만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중국의 한 대도시에 정착하게 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헤어샵 오픈을 위해 매일 분주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던 것은 저와 가족들이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마다 의문의 중국인들이 몰래 찾아와서는 저희 미용실을 화장실처럼 이용하거나 미용실의 비싼 미용 도구들을 훔쳐가는 사건까지 발생하더군요. 중국 경찰들에게 신고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그저 신고를 접수받았다는 말만 하고는 저희 어머니의 미용실 매장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던 내부 공사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만행 때문에 2달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심각한 적자를 보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을 겪게 되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매장은 다행스럽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머니의 미용실은 중국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고 매일매일 이상한 중국인 노숙자들만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머리를 무료로 잘라줄 수 있냐는 황당한 상황들만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더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중국에서 사업 확장 가게를 열고 한 달 만에 잠정적으로 긴 휴가를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쉴 거라면 한국 여행이나 갔다 오자는 제안을 했으나 어머니께서는 돈이 없다며 그냥 간단히 중국의 놀이공원이나 가자는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놀이공원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쁜 마음으로 중국의 한 놀이공원 시설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고민이 많아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신나게 놀자는 생각에 이미 여러 놀이기구를 탈 생각으로 중국의 놀이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놀이공원에 있던 한 대형 관람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그때 사업적인 전화를 받고 있었기에 저는 한 중국인 부부와 함께 관람차를 탑승하게 되었죠. 처음 타보는 관람차에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바깥의 풍경이 신기하게 느껴지던 바로 그 순간 제가 타고 있던 관람차가 순간 공중에 정지하더군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저는 바닥이 푹 꺼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관람차가 뒤집어지며 땅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바깥 풍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람차가 추락하는 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제가 처음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에 저는 배 쪽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곳을 바라본 순간 배 밖에 자리 잡고 있는 저의 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 간단히 설명해준 중국 의사분은 제가 탑승하고 있던 관람차가 추락하며 다른 시설물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던 중 기둥의 구조물이 저희 상체와 접촉하며 살아난 것이 기적일 정도의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 뒤 이어진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그 중국인 의사분은 기둥과 접촉하며 폐의 일부분이 피부 바깥쪽으로 돌출하게 되었고 폐의 특성상 너무 과다한 산소 접촉이 이제부터 피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저보고 3개월 정도의 시한부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사이 만약 피부 바깥의 폐가 다른 충격을 받게 되어 손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저는 물론 저희 옆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담담한 진단만을 내려주시더군요.
그 이후 저는 폐가 밖으로 돌출된 상황에서 약 2주 정도 만에 병원을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병원에서 더는 해줄 것이 없다고 했고 놀이기구 사고 상황을 조사하던 중국 경찰관분들도 다른 곳에 제보는 하지 말아달라는 황당한 대우만을 저와 가족에게 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는 이미 제가 얼마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는 제정신으로 계시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차피 이제 2개월밖에 살지 못할 건데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내가 지금 무엇을 제일 보고 싶고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만의 답을 내릴 수 있었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렸죠. 어머니께서는 저보고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저의 위험한 여행을 극도로 반대하셨지만 이미 2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저는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저희 폐를 보호할 보호장비를 입혀주셔야 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마지막 한국으로의 여행을 같이 가시겠다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따르시더군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즉시 저는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던 경복궁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가 커지고 성장한 만큼 어린 시절의 웅장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풍경은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내친김에 저는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한복을 대여해 입기로 하고 경복궁 한복대여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고르던 중 치수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 한국인 직원분을 불렀는데 그 직원분께서는 역시나 저의 옷 위로 튀어나온 폐에 다소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천천히 저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시던 그 직원분께서는 잠깐 옷을 위로 올려보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말씀하시더군요. 무슨 의도에서 그러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께서 갑자기 저와 아버지에게 잠시만 기다려보라는 말을 하시고는 이제 곧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분이 오실 거라며 뜬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에게 무슨 의사를 보내준다는 것인지 이해되지도 않던 순간 한 남자분이 땀을 흘리며 뛰어오시더니 저의 얼굴을 확인하시고는 지금 당장 근처의 대학병원으로 가자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한복대여소의 직원분은 남편이 의사였던 직원분이셨고 그 의사분께서는 새로운 수술의 시도를 위해 저처럼 희귀한 사례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던 흉부외과 전문의였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다소 흥분하시며 이 아이는 어차피 2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무슨 수술이냐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어째서인지 어차피 세상을 떠날 거라면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떠나자는 이상한 용기가 생기더군요. 저를 쳐다보는 그 한국인 의사분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엄청난 신뢰가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그 의사분의 설득대로 경복궁 근처에 있던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추락사고의 피해로 폐의 위치가 배 쪽으로 이동한 것은 물론 폐 일부분이 피부 표면으로 튀어나온 것이라며 설명을 해주시던 그 의사분은 아마 수술이 정상적으로 되게 된다면 더는 피부로 돌출된 폐를 보호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을 해주시더군요. 더군다나 그 의사분께서는 수술에 대한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일부 논문 자료에 실릴 수 있지만 수술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 또한 저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약 2주 뒤 저는 대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8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저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저의 배를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폐가 만져졌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어린 나이였던 저지만 그 순간 저는 살면서 그렇게나 많은 눈물을 그날 전부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수술의 흉터는 크게 남았지만 더는 옷 위로 폐가 돌출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불편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할 일도 사라졌죠. 그렇게 저는 일부 방송사와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한 걸음에 한국으로 달려오셨고 저의 몸을 확인하시고는 곧바로 길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그 뒤 저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에는 어머니의 미용실 일을 도와주고 있죠. 옷만 입고 있다면 흉터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한부에서도 탈출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빌려 저를 수술해 주신 한국인 흉부외과 교수님과 저를 마주한 한국인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